안녕하십니까, 박상봉입니다. 지난 9월 중순 동독의 마지막, 동독 공산정권의 마지막 총리였던 모드로프 총리가 평양을 거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통일 독일의 경험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세미나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9월 1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스 모드로프 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독 마지막 총리였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에 동독 공산당이죠. 서해지 통일당이 호네카 총서기를 제명시키고 이어 총서기에 오른 에곤 크렌치에 의해서 내각 총리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모드로프 총리는 당시 드레스덴 지역 공산당 사통당의 제1서기를 맡아서 당시에 동독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두텁게 받던 소위 개혁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모드로프 총리가 1989년 12월 18일 당시 헬무트 콜 총리죠. 소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처음 드레스덴을 찾았을 때 드레스덴 연설 프라우엔 키르케 프라우엔 교회 앞에서 드레스덴 연설을 한 이후에 헬무트 콜 총리와 소위 저 총리 회담을 개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모드로프 총리는 에곤 크런치로부터 위기에 빠진 동독 공산주의, 동독 정권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당시 모드로프 총리는 헬무트 콜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동소독이 페어 트락스게마인샤프트 일국 일체제의 통일국가로 나가기 전에 소위 계약공동체,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일국이체제, 국가연합 형태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그 후에 통일국가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헬무트 콜 총리는 이런 그리고 당시에 모드로프 총리가 당시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콜 총리에게 150억 마르크, 당시 환율로 대충 한 80억 달러의 차관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콜 총리는 모든 논의는 항상 열려 있다. 하지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동독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국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모드로프 총리는 동독의 자유선거를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1990년 즉 3월 18일 날 치르게 되고 결국 공산당은 당시 자유선거에 민주사회주의당 소위 PDS로 출마해서 16.8%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결국 국민 대다수의 동독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동독 정계에서 거의 퇴출될 뻔했던 그러한 당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당을 살려보고자 안간힘을 썼던 모드로프 총리가 사실은 서울을 찾은 겁니다. 서울을 찾아서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과도기를 거쳐야 하며 남북한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공동체는 일종의 국가연합 단계고 이 과도기를 거쳐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모드로프 총리의 평소의 통일에 관한 사고를 체계한 것으로 모드로프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계약공동체 즉 국가연합 방안을 과도기로 거쳐야 할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드로프 총리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소위 연방제 통일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폐퇴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소의 한을 풀지 못했던 것을 결국 한국에 와서 한국은 독일의 통일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 통일을 논의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드로 부총리는 독일 통일 이후에 15년 동안 결국은 정계에서 거의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다 15년 후에 소위 좌파당의 출현으로, 당시 좌파당은 소독 3인당의 극좌 세력인 오스카 라폰테인이 당을 나와서 동독의 사통당의 후신인 PDS, 아까 얘기했던 민주사회주의당과 연합해서 만든 당이 바로 좌파당입니다. 좌파당은 당시의 통일 후에 여전히 남아있던 동서독 간의 경제적인 격차 그리고 갈등을 조장해 동독 노스탈지아, 그러니까 동독의 향수를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서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동독 지역에서 상당히 큰 정당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 그러한 당이 좌파당입니다. 결국 이 좌파당의 상임 고문이 되고 그리고 이 고문을 맡고 좌파당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은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드로프가 평양을 거쳐 서울을 방문한 후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훈수를 두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계획했던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루지 못한 한을 한국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남북이 통일국가로 이루기 전에 일국 이체제 국가연합을 거쳐서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독일 통일은 모드로프 총리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통일한 후에 정말 낙후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독일이 아니고 정말 28년 만에 많은 통일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독일 유럽 최강의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모드로프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독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드로프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었고 동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드로프의 훈수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국 이체제의 통일 방안과 맞아떨어지며 모드로프가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89년 12월 18일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드레스덴이고요. 헬무트 콜 총리가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모드로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리고 그 회담에 대해서 모드로프의 제안, 즉 경제공동체, 이것이 이제 당시에 독일에서는 기약공동체라는 말로 활용됐었는데 이것이 동서독 경협을 통한 정치적 통일에 대한 모드로프의 주장을 모든 통일에 대한 논의는 먼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동독의 지도부를 선출한 다음에 논의하자고 역제의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를 만들어낸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1990년 3월 18일 날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는 결국 반공, 그러니까 동독 내에 84%에 해당되는 동독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반공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동독의 모습을 원했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인민회의는 결국 16%의 공산당을 지지했던 그러한 대표들 외에 나머지 대표들로 결국은 통일 방안을 논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월에 동서독 통일은 동독이 서독의 연방체제 편입됨으로 해서 통일을 완수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듯이 독일을 흡수통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편입이라는 단어로 동서독 통일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흡수통일로 규정한 것은 통일 당시에 구공산권 그리고 동독의 공산 세력들이 서독이 통일 후에 동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흡수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독일을 흡수통일이라는 개념으로 그동안 정의해왔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뭐 체제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독일 통일이 마무리됐다는 차원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흡수가 담고 있는 서독이 마치 점령군처럼 동독의 모든 것을 착취했다는 개념에서의 흡수통일은 전혀 독일 통일의 실상과 맞지 않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드로프 총리는 이러한 시각을 여전히 오늘날까지 지니고 있는 동독의 공산주의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독일 통일은 서독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서독이 동독을 점령해서 점령군 노릇을 했다.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독일 통일의 시각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드로프 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북한의 인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하는 국제 인권 단체가 86페이지에 달하는 인권 보고서를 냈는데 이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리들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뿐만 아니라 북한의 관리들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이런 사건을 접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휴먼 라이츠의 인권 보고서를 좀 유럽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휴먼 라이츠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암암리에 알려져 있던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에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휴먼 라이츠 워치가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을 독일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슈테른지나 슈피겔지나 NTV 독일의 가장 유명한 뉴스 채널 그리고 주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예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폭력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11월 1일자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휴먼 라이츠 워치를 인용해서 북한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휴먼 라이츠 워치 또는 유럽과 스위스 또 오스트리아, 독일의 언론들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발표한 북한 성폭력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은 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인터뷰한 북한 여성들의 피해 여성들이 증언한 이 피해자들은 모두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음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의 NTV 뉴스 채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드코리아 넷 북한이 쏘이긴 넷 증언한 피해 여성들을 압샴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 해커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난 11월 2일 날 김정은 사이버 범죄단이 독일의 한 회사를 카이저스라우턴이라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당시에 건설과 플래닝 컨체니죠. 플래닝 회사. 이 회사는 나토 소속의 비행장들을 관리하고 있던 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 컴퓨터를 마비시킨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마비가 됐고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이 IT 요원이 이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다운이 되면서 그 다운된 내용에서 이 모니터에 갑자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즉 당신 회사의 주요 파일들이 암호화로 묶여 있다. 이제 암호화 풀려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떴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접촉을 해보니까 이 암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20비트코인이죠. 20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대충 한 7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1억 5천만의 돈을 지불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강요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 이 사실을 독일의 검찰에 신고를 했고 헌법소총마저 나서서 이 사실을 조사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의 검찰은 최근에 북한의 해커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 해킹을 해서 다운을 시키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보다 사실은 거액의 돈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1억, 2억의 소액의 석방, 소액의 인질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은 골치 아프게 이를 신고하기보다 스스로 1억 또는 2억의 돈을 지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독일 검찰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검찰은 만약에 이런 해킹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검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동안 몇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해킹은 그동안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평양 과기대에서 길러진 IT 인력들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의 이러한 지역으로 나가서 사이버 해킹 그룹을 형성해서 전 세계 150국을 돌아다니며 해킹해서 돈을 착취하는 그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도드린 대로 런던의 종합병원 그리고 독일의 철도공사,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 스페인 텔레콤마저 북한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당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더욱더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벵글라데시의 중앙은행을 해킹해 무려 8,100만 달러를 가져간 사건도 여러분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좀 부유한 나라, 더 강력한 나라를 해킹해서 돈을 착취하기보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벵글라데시의 중앙은행을 해킹해서 8,100만 달러를 돈을 착취했다는 것은 정말 북한으로서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야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특히 해커 조직을 통한 전 세계 주요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기관과 시설을 통한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북한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